오늘은 강승원 NH투자증권의 WM 마스터즈 책임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NH투자증권에서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요즘 이제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오늘 주식 증시가 약간 장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마지막에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예민하게 약세를 보였던 장이 채권 시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리 인상을 막 해나갈 때는 가장 그 금리 인상에 민감한 자산인 채권이 제일 힘들 수밖에 없고요. 다른 자산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채권 쪽이 수급이 제일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채권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강하면 팔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은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세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다라고 좀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8년 만에 75bp를 인상했죠. 채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을 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제 오늘 준비해 주신 걸 보니까 볼커 모멘트를 언급하시면서 키워드는 경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반기를 볼 때 아마도 상반기가 물가가 핵심이었다면 하반기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테마가 물가에서 경기로 넘어갈 거냐 어떻게가 중요해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볼커라는 코멘트를 왜 쓰고 있냐면 아마도 저희는 물가가 쉽게 잡힐 거기 때문에 경기로 시선이 이동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저희는 이미 물가는 이미 어느 정도의 자생량을 갖게 됐다. 단순히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뭐 공급 사이드, 전쟁 거기다가 이미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모두가 기대하면 재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힘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물가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쉽게 잡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로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제목을 저희가 볼커 모멘트라고 잡은 이유는 사실 볼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80년대 초반에 미국 물가가 막 15%, 16%갈 때 그 연준 의장이 돼서 기준금리를 막 20%까지 올려버려서 사실상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를 잡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40년 뭐 호황이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즉 볼커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바는 침체를 각오하고 긴축에 나서서 물가를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지금 물가가 워낙 강하고 무섭고 미국, 유럽, 영국, 오늘 스위스까지 해서 지금은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물가를 못 잡으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긴축에 나설 거다라는 게 모든 중앙은행들의 콜이라고 보고요. 그럼 사실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적당히가 아니라 저는 6월 FOMC가 굉장히 올해 하반기를 결정지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경기 침체라는 판돈 정도 걸었으면 최소한 물가는 피크아웃 할 것 같고요. 경기는 다만 꽤나 심대한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국채 정도면 꽤나 사이클상 가장 힘든 장이죠. 아래에서 반등할 때 주식장, 뜨거울 때 커머디티장, 이 장을 버틴 거고요. 아마 사이클이 전환된다고 하면 채권 쪽으로 자산의 주도권이 넘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 자산 배분 뷰도 하반기는 안전자산 쪽에 조금 더 웨이트를 실차라고 보고 있어서 그 실마리가 결국은 연준의 침체를 판돈을 건 물가와의 사투라고 보고 그 부분을 오늘 연준이 조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되게 궁금했던 게 지금 10년물이 한 3.45%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향후 175bp를 올리기로 한 게 점도표상에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가 9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 225, 250bp까지 올리는 게 그 위에 있어서 사실은 그걸 다 반영하면은 3.5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 맞아요. 4.25%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거기까지 간다라는 평가를 한 채권 투자자가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3.5, 3.4에서 장기채를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금리가 다 오른 다음에 보통 장기 금리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권을 이런 산다면,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볼커 모멘트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 연준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려서 경기 침체로 갈 정도에 갔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볼 것 때 그랬고 그때 미국의 투텐 스프레드 역전폭이 무려 마이너스 200bp까지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4%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침체가 온다면 저희가 과거에 봤던 시각이라면 10년 금리 혼자 2%까지도 갈 수 있죠. 심지어 IT 버블 때도 버블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버냉키가 금리를 올렸고 마지막에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도 2년, 10년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60, 70pp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완벽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건 아니었잖아요. 결국 백신이라는 길이 보였고 그 길로 가기 위한 정책 당국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에서 저희가 해결된 건 2022년이었지만 2020년에 저점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정책 당국이 몰고 있다.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하우스 뷰도 올해 연말까지 물가가 6.5 정도를 봅니다. CPI 기준. PC는 그러면 5% 후반대겠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주구장창 금리를 올릴 거냐?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때 주가가 판단했던 것처럼 야, 어쨌든 고점 대비 한 200bp 내려왔고 물가의 방향은 아래쪽이고 근데 경기는 CPI와 데미지가 있다면 장기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의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말씀드리는 건 채권을 살 때 단기 채권보다 장기채가 지금으로서 훨씬 안전한 거고 커브가 역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커브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아웃라이트, 그러니까 특정 만기를 사는 전략, 장기채 쪽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변곡점 형성이 뭐 당장 6월은 아닐지라도 6, 7월 정도에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7월부터가 소위 말하는 장대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거의 붙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이미 한 자리 예, 쓰니까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장대금리 차 역전이 나오는 그림이 되면서 사람들이 아 진짜 이제는 장기금리는 확실히 떨어지겠구나. 단기금리와 무관하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6, 7월일 것 같다.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채를 사야 되는데 그게 혹시 3.5%의 단기금리에 맞춰져 있는 뭐랄까 매매나 투자의 원칙이 아니라 4점 몇 프로를 반영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긴 해요. 만약에 3.5면 경기가 죽는다.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면 경기가 죽어.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사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 정도는 올려야 경기가 죽어. 그렇게 되면 사실 10년 금리도 당연히 사자를 한번 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야 이 경기가 죽을까? 이 경기가 꽤나 시비어하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사실은 이런 거죠. 이번에 연준이 FOMC SEP라고 하죠. 전망치를 내면서 적어도 중간값 기준으로 한 3.5, 3.75 정도 레벨을 내면서 어떤 전망치를 바꾸냐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업률 전망치는 쭉 깔아놓다가 처음으로 실업률 네. 전망치를 올려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은데 이런 테이블을 봐주시면 사실 지금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물가랑 실업률은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서 만약에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한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가장 큰 질문은 더 갈 수 있어? 실적 더 잘 나와? 이 질문이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면 IR이 무슨 얘기 해줘야 되겠습니까?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줘야 뭐 이 주가를 프라이싱 인정,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 얘기 안 하고 이번 분기 실적 좋았죠라는 말만 하면 의심을 하는 거죠. 매크로도 똑같아요. 경기의 확장에서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물가와 실업률이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 맨 밑에 차트 봐주시면 교집합인데 미국의 인플레가 5% 이상이고 동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5% 이하일 때 네.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어요. 네. 지금
실업률은 3.6, 물가가 8.6이니 지금 상황은 미국의 후행 지표가 60년 내 가장 뜨거운데 연준은 4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겠대요. 그러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진짜 침체가 안 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논리적 완결성을 띠려면 실업률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3, 4, 5월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금리를 올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연준이 실업률 전망치 계속 깔아요. 그리고 블라드 같은 사람은 실업률 3% 언더로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차트 보시면은 오늘 처음으로 실업률 전망치를 올리기 시작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다가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상 안 멈춘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낮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되면 항상 침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역시도 사실 3.5에서 4.0에서 어디서 죽을지는 연준도 불확실하죠. 지나가 보면 2018년에도 파월은 그 당시에는 3% 위 정도는 가야 죽을 거야 라고 봤었는데 돌이켜보니 사실은 2.25면 죽었던 거고 2000년, 94년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3.5가 진짜 끝이냐 4자가 끝이냐는 돌이켜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략 중립기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했고 그 동시에 처음으로 실업률 전망치를 올렸다면 경기 죽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씩 고민을 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봐주시면 연말로 갈수록 조금 불편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마치 4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연준이 제시한 순서대로면 올해까지는 대략 뭐 3.5, 내년 4 그러니까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할 네. 거다라는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네. 뭐가 문제냐면 여기 5페이지 봐주시면 조금 여기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매크로 단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본인들의 역량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밑은 역량 이하로 성장했을 때 보시면 되는데 미국 역사상 이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때 인상했던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볼커 때 경기 침체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도 GDP 갭이 마이너스고요. 내년에도 마이너스인데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릴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3.5인지 4.0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은 경기 침체를 일부 용인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콜을 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장기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레벨에서 경기가 죽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으나 적어도 연준은 올해 하반기에 분명한 콜을 준 것 같다. 일부 침체를 용인해서 죽이겠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미국은 소비 국가고 소비가 핵심인데 최근에 미국 소비의 메인 소스가 근로소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부의 효과였다고 보는데 아니 뭐 돈을 누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번 돈 아니면 갖고 있는 돈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근로소득은 사실은 실질 기준으로 추세를 하회하고 있어서 그건 구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월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부의 효과인데 의미 있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미국 부의 상당 부분 부의 효과를 창출했던 애들이 의미 있게 빠진 게 5월부터니 6, 7, 8은 분명히 소비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을 때 연준은 가장 공격적 긴축을 하잖아요. 7월 75, 75, 9월에 50, 6월 75, 7월 75, 9월 50.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꽤나 교집합의 순간인 것 같다. 지표 둔화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연준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적당한 물가 둔화가 아니라 분명하게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 시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연준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시장의 해석은 3.5 이상으로 가면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레벨에서는 3.5 이상에서는 일단 연준의 콜은 이 이상에서는 분명히 침체를 유도하는 네. 레벨입니다라고 가이드를 줬으니 네.
그 위에서는 사실은 장기 미국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여지는 네.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22년 GDP 전망을 연준이 1.7%를 네. 줬더라고요. 근데 1분기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 1.5%였어요. 연유로 한 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4%쯤 됐다라고 치면 역산해 보니까 2, 3, 4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1.7이 나올 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GDP 성장률 추정치도 확 낮췄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는 네. 이게 경기 침체가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원래는 그렇죠. 네, 게 기술적으로. 기본적인 네. 테크니컬한 정의인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2019년도에 저희가 GDP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보험료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었어요. 네. 2018년 4분기에 한 달 만에 S&P랑 나스닥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올리고 일주일 만에 금리 인상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군불대더니 19년도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사실 그때 GDP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것의 경제학적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 정도로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을 하면 이것이 결국은 소비 둔화로 이어질 거고 사실 그때도 지금과 유사하게 실업률은 최저치, 소비는 되게 좋은데 갑자기 그게 급냉하니 이것이 더 이상의 긴축을 막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침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아는 거고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 연준의 정책 대응이 연말 연초에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에 베팅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연준의 스탑 없이 쭉 지속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에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는 봐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로 가는 길이 야 어차피 연말쯤 가면 긴축이 휴직이니까 천천히 선제적으로 자산시장 돌봐주면서 갈 거냐 아니면 한번 딱 망가뜨리고 갈 거냐는 굉장히 다른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건데 전 후자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기하시는 거는 경기 침체라는 경제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말을 되게 지금 많이 쓰는데 그거는 그냥 경기 뭐 둔화라든지 뭐 또는 예를 들어 1분기 마이너스 1.5, 뭐 2분기 뭐 한 1%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정도도 충분히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오니까 그 정도여도 사람들이 춥게 느끼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경기 침체를 꼭 그렇게 뭐 경제학적인 용어 정의에 저희가 맞출 필요 없다고 자산시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두가 다 스태그라고 느끼잖아요. 물가는 높은 성장 낮아지지만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들은 꼭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학술적 정의는 침체가 동반돼야 되는데 네. 침체는 2개분기 연속 역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스태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투자자분들께는 도움이 전혀 하등 안 되겠죠.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지금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인지를 인지하고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를 저희는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학술적인 정의에 안 맞다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코멘트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경기 침체를 그렇게 정의했을 때는 생각하시기엔 분명히 자산시장 차원에서는 채권은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저도 어떤 좀 고민을 하냐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온다고 하는 침체는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언제 대응할까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들 경기 침체 온다 하는데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진짜 침체가 올 때는 정부가 막거든요. 심지어 2019년에도 누가 봐도 야 2008년부터 무려 12년 확장 사이클 했으면 이제 이번에는 진짜 시비하게 꺾인 것 같다. 침체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연준이 보험료 금리 인하고 유럽이 뭐 재정 합치한다고 하니까 바로 확 올라갔었잖아요. 침체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투자하시는 분들 전략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그렇다고 18년도부터 계속 야 절대 침체 안 와. 계속 위험자산 사. 그럼 되게 수익률 안 주셨을 거예요. 저희가 판단해야 될 또 하나는 침체 가능성이 있냐. 두 번째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언제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건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충분히 꺾이기 전까지는 대응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시장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리세셔너리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지표가 둔화되는데 연준이 긴축까지 해버리면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식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어쨌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면 상반기에 있었던 고성장 고물가 사이클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나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잖아요. 근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자산 가격이 또 심하게 더 조정을 한 번 더 받은 계기가 이번 CPI 물가 지표가 또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 맞아요. 이게 그럼 언제쯤이면 예상 범주로 들어오면서 조금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가도 또 이게 지금처럼 예상보다 상회하면 시장이 또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물가 지표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는 4분기 가면은 연말 되면 6.5까지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이 경로대로 순탄하게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변수는 뭐가 있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궁금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최근 가격 변동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8.3보다가 8.6 나왔어. 근데 그거 보자마자 3, 4일 만에 금리 전망치가 갑자기 한 60bp 올라가요. 그게 말이 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무슨, 그럼 반대로 8.3 나올 줄 알았는데 8.1 나왔으면 갑자기 금리가 급락하고 나스닥 한 10% 가야 돼? 그것도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연초 이후에 시장의 경험은 이 물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컨센서스가 잘 안 맞춰 있고 심지어 연준도 틀리고 있으니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5월 달부터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가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겠다. 망가질 때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암중모색이라고 하면 어두우면 조심해서 걷잖아요. 근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뭘 모르면 다 때려 부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비유를 드리냐면 저는 코로나 이후에 연준의 빅 피벗이 2번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자산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책 당국자들의 어떻게 보면 무지 혹은 의지.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2020년 10월 달에는 지금이랑 사실 정반대의 고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아니 코로나 이후에 3개월 만에 모든 증시가 다 이전보다 높아졌어. 아직 실업률도 높고 실업급여 연수이 이렇게 많다는데 이거 버블 아니야? 그런 고민이 엄청 6월부터 많아서 저희 아마 코스피가 6월부터 좀 길었을 겁니다. 근데 10월 잭슨홀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니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파월의 그때 콜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고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모르니까 돈을 계속 풀겠다고 해요. 그렇죠. 이번에 물가 지표를 갖고 패닉 같은 장면이 나온 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건 더 이상 연준과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문가들이 전문하는 궤적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면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뻔해요. 모르면 돈 일단 퍼부어줄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싹 다 걷어. 이번 나온 CPI의 시장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연준도 잘 모를 것 같고 그 연준은 그때 싹 다 퍼부었다면 이번에 싹 다 걷어겠구나.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조금 스텝이 나오냐면 되게 이례적으로 파월이 75bp 인상하려면 신호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CPI 보고 나서는 블랙아웃 기간이었거든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요일 날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 날 저녁에 연준 그 출입 기자가 기자. 기사를 써요. 누가 봐도 흘린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연준도 뭘 모르겠다. 일단 때려보시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시장이 제일 위험자산 쪽에서 제일 불쾌하게 느꼈던 흔히 말하는 정동되지 않은 세련되지 않은 긴축이란 거죠. 반대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저 정도로 세련되지 않은 긴축이 나오면 경기는 분명히 시비하게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 이후에 시장 반응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2020년에 뭘 모르니까 무조건 퍼부어줄게 였다면 야 이거 물가가 우리가 예측한 경로대로 가지 않으니 조금은 뭐 러프하게 혹은 조금은 거칠게 긴축에 나서자. 근데 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20년하고 반대라고 딱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가와 실업률은 후행 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행 지표가 망가질 때까지 연준은 예측하지 않고 계속 긴축을 하겠다. 이걸 확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물 채권을 살 수 있다. 라는 콜이라면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상당한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하반기 뷰도 하우스 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안전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채권 쪽에서도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3.5의 중냐, 3.75의 중냐, 4의 중냐는 사실 지표를 보면서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3.5까지 시장이 프라이싱 했는데 예를 들어 소비가 잘 나오고 뭐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테니 생각보다 실적도 세. 그러면 채권도 3.5에 안 죽네. 그래서 3.75에 죽고 4에 죽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죽이는 게 지금의 죽어야 사는 시장이라면 누가 죽어야 누가 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격에 출발한다면 어쨌든 사이클상 안전자산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채 이제 한국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미국채가 좋아 보이는 환율이 지금 1290원쯤 맞아요. 되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은 이제 주식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환율이 비쌀 때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주식이 오르는 게 환율 빠지면 훨씬 크니까 문제가 맞습니다. 없는데 채권은 이제 보통 그 폭이 더 적잖아요. 아주 그게 급락하지만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환해지를 많이 요즘 물어보세요. 근데 환해지 비용이 무지하게 비싸고 비싸요. 1년에 2% 될걸요. 그리고 거의. 아마도 이게 환해지가 금리차뿐만 아니라 달러의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비용이 있는데 네. 이건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채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지된 상품을 하시면 기대할 수 있는 사실 수수료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사실은 않아요. 네. 그냥 달러를 내가 달러로 그냥 수익을 얻겠다. 내가 일로 달러 자산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가 지금은 더 맞는 그쵸? 판단일까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은 네, 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막상 수익률 단으로 보시면 아마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사실 아무리 채권장이 좋아도 맞춰드리기 되게 어렵긴 합니다. 오히려 한국 네. 기준금리 인상되면 한국의 예적금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해지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네. 약간 환율 같은 거 너무 싫어. 해지된 상품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비용이 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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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 네. 좀 그래도 긍정적인 미국에 대해서 볼 때 그 연준이 그래도 어느 예측 가능한 물가가 예측 가능한 선에 들어오고 실업률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내놨잖아요. 그게 실제로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하면 약간이라도 지금보다는 덜 무섭게 나올 가능성은 근데 그러니까 안 보시나요? 오히려 실제 물가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연준이든 ECB든 흔히 말하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결론은 실제 물가보다 기대 인플레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되게 한 10년, 12년 저물가 겪은 나라가 아니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대 인플레가 실제 물가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훨씬 높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실제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연준이 조금 숨 쉴 틈을 줄까 보다는 기대 인플레가 어디까지 내려와 숨 쉴 틈을 줄까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도 하에서는 지금 10년 BI가 한 2.6에서 2.7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 있게 2.5 언더로는 내려와 줘야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가 통제의 의지를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실제 물가보다는 기대 인플레가 내려오는 것 그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진짜 한국 넘어가기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유럽 어제 ECB도 미팅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
관전평 좀 해주시죠. 핵심은 네. 이번에 ECB가 긴급회의를 한 맥락을 보시면 연준이 75bp를 심지어 흘려서 시사를 했고 그 다음날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회의 성명서를 보시면 뭐 하는 거냐면 주변국들 국채 스프레드 너무 튀는 거 막겠다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 저희가 볼 때는 ECB도 7월 달에 50bp 인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봅니다. ECB도 미리 이거를 해놔야 50bp 인상할 때 독일이야, 프랑스야 50bp 인상하는 거 갖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겠죠. 그런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주변국들은 좀 관리해 줄게라는 코멘트를 미리 해놓지 않았으면 굉장히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핵심은 야, 이거는 7월 50bp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75, 미국은 6월, 7월 75, 75, 7월 달에 ECB도 75, 영란은행도 오늘 뭐 힘을 주겠지만 영란은행 계속 긴축하고 있으니 주요국 중앙은행 공히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왜 쏟아지냐를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물가를 뭐 침체고 보고 경기고 보고 일단 이거 잡는 거에 공이 흔히 말하는 강철 대우를 형성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 그럼 얘기 좀 이제 해주시죠, 한국 이제. 얘기로 좀 한국. 넘어가죠. 네. 네. 길었던 조정, 터널의 끝, 뭐 이런 제목을 한국에 대해서 붙이셨는데 4월 수출 경기 확산 지수는 급락했다. 이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뭐고 이게 급락한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수출 경기 확산 지수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저희 그 선행 지수처럼 우리나라 수출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최근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말씀 계속했던 게 야,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렸어도 워낙 수출이 단단해서 우리나라 경기는 금리 인상 버틸 만한 경기야. 이런 식의 논리였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수출은 저희 같은 한국인들이 사주는 게 수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고객님들이 흔히 말하는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 얘네들이 사주는 게 수출이기 때문에 BOK가 금리 올린다고 외국인들 수요에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과 수출이 그렇게 뭐 크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수요를 꺾겠다는데 ECB도 50bp 올리겠다는데 심지어 오늘 방송하기 전에 스위스 같은 나라도 50bp 인상을 저희들 고객님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이 75를 해. 다음 달 75를 해. ECB 다음 달 75해. 그럼 한국도 빅스텝을 할 거라고 봅니다. 50bp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의 속도는 빨라지되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어도 미국, 유럽, 영국 애들이 긴축하면 긴축 효과가 엄청 커요. 사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경제 사회탐구 했을 텐데 미국이 감기 걸리면 한국은 몸살 걸린다고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채찍 효과의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가 흔들릴 때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주요국들이 허리띠를 꽉 졸라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국은행이 당연히 속도는 빨리 하겠지만 진짜로 미국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급락하면 이거는 지금 당장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치를 반영하는 거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략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수라고 이제 무역통계진흥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차트를 그려봐도 6개월 정도면 굉장히 설명력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다들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3분기에 예를 들어 일간 수출 금액은 오히려 더 늘 수 있다라는 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하고 수출의 시차도 있다. 그래서 7, 8, 9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혹시
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퀀트 쪽에서 실증해 본 걸 보면 사실 저희가 예전에 뭐 차화정이나 흔히 말하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때는 환율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사실 한국의 수출 품목이 이제는 꽤나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환율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미 한국은행이나 여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흔히 말하는 질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으로 이미 저희는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가 과거만큼 유의미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겠죠. 다만 그 환율 효과 때문에 유의미하게 수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고요. 오히려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보고 있던 게 우리나라 수출의 헤드라인이 저희가 P랑 Q로 같이 볼 수 있는데 사실 Q는 작년 연간으로도 마이너스였어요. 작년에 저희가 사상 최대 무역 실적이었는데 Q는 마이너스고 프라이스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뭐 유가랑 뭐 디램 가격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별로 조금 아쉬운 성적들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헤드라인도 조금 재미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한국도 물가가 지금은 금리 인상의 핵심 메인 드라이버인 것이지 성장을 근거로 금리 인상이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쯤 나오죠? 헤드라인이? 저희가 지금 5자를 넘었고요. 5잘 넘었다. 저희가 사실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조금 다른 게 결이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는 사실은 경제가 진짜로 제가 뭐 당연히 뭐 관리라는 직은 아니지만 진짜 만약에 경제를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 엄청 고민스러울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경제는 외생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외생성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수출 국가니까 한국의 내생적인 경기보다는 미국, 중국, 유럽 경기가 더 중요한 거고 네. 그 물가도 저희는 수입 물가 무지하게 중요한 나라인 게 저희가 뭐 원자재 대부분 수입하는 건 다 아실 테고 사실 최근에 식료품도 저희는 쌀은 저희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네. 채권 중에 양국 채권이라고 있어요. 어. 그 정부가 쌀을 사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있을 정도로 쌀은 되게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데 그 외에 식품들은 수입도 많고 특히나 이제 고기 같은 거는 사료가 다 수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들이 기여도로 보면 다 휘발유, 경유, 천연 뭐 가스,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물가가 엄청 높은 거는 인정하는데 약간 미국보다는 질적으로 공급 측 요인이 훨씬 높아요. 미국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역사상 거의 고점 수준이지만 한국은 공급 측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럼 사실은 미국처럼 수요 측 압력이 강한 국가는 야 중립금리보다 훨씬 많이 올리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자에 대한 고민이 있죠. 소비가 세. 근데 한국은 물가가 대부분 공급 측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또 질문은 어떤 게 주시냐면 야 작년에 연준이 그러다가 이제 임금 때문에 이렇게 사다 놨는데 한국도 그러지 않겠냐. 근데 아쉽게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프롤레타리아지 않습니까? 네. 아쉽게 한국은 전체 근로자 임금이 추세가 없어요. 지금 하나 차트 보여드리면 네. 네. 임금 상승 조짐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나요? 이게 보시면 네. 한국은 오히려 명목임금 상승률이 전체 근로자로 보면 거의 추세가 없어요. 오히려 최저임금 올라갔을 때 올랐고 네. 미국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이제 언론사에서 뭐 우리나라 1분기 임금가 엄청 높다고 했는데 그거는 300인 이상 대기업 기준이더라고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마지막 조사 기준으로 24%니까 뭐 전반적인 임금 상승 주도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 미국이 보여줬던 것들을 한국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보면 한국 채권이 진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24%라고 하는 비율이 아마 5인 이하도 다 포함해서 24%일 텐데 그 300인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자영업에 가서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요즘에 소비는 정말 좋아 보여요. 보이기는 정말 맞아요, 어딜 맞아요, 가더라도 맞아요. 그런 개념에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경기가 연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만약에 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 채권도 지금이 타이밍인지 약간 저도 그런 부분을 이럴 수 고민을 해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예를 들어 요즘 한전채 진짜 많이 사시는데 맞아요, 한전이 맞아요. 만약에 적자가 더 많이 나고 더 비싸게 발행해야 되는 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저도 조언하시겠어요? 진짜 너무나도 동의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1년 정도 시계를 보면 되게 컨빅션 있게 사자라는 콜을 드려요. 근데 지금보다 더 쌀 기회가 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경기가 죽었다는 신호가 미국도 한국도 안 나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죽이려고 하니 조금씩 사자라는 말씀인 거지. 지금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미국도 아직은 뭐 이제 막 5월달 소비가 안 좋아진 정도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말씀하신 대로 맨날 제가 소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야 요즘 골프 풀복이던데 맨날 그 말씀 듣거든요. 저도 아직 우리나라 소비가 완전 망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라 저는 가격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질 기준 금리가 지금으로서 한 400bp 이상 높고요. 선도금리랑 유로달러 선물 보면 연말까지 한 200bp 이상 높게 나오는데 200bp 이상 높았던 적이 2011년에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높았을 때 네. 한국의 물가가 높냐?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맞습니다. 근데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00bp 이상 받았을 때는 한국이 미국보다 물가가 높았을 텐데 지금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면 지금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과연 페어하게 프라이싱 돼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비싼 게 더 비쌀 거야 라는 전망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쌉니다. 더 싸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미국이랑 피어로 봤을 때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일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발은 좀 담궈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차원에서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실제 망가지는 게 보일 때부터는 내려가겠죠. 금리가. 그래서 조금 일찍 콜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만약에 1년 후로 확실히 있으시면 사실 채권은 중간에 평가 손실이 있긴 하지만 내가 버티면 사실 나중에 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회사만 안 망하면. 그러면 사실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되나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제 빠지면 끝인데 안 올라오면 채권은 예를 들어 내가 3.5에 샀는데 채권이 예를 들어 1년 안에 4%가 돼도 결국 나중에 YTM 3.5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혹시나 좀 채권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 지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은 거. 이게 제일 걱정이 그게 아니라 금리가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40년 빠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40년 오르면 큰일 나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채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진짜 빅사이클의 전환 그렇게 뭐 얘기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꽤 많으세요. 네. 저도 그분들의 논리가 일정 부분 분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3년 금리가 3.6 뭐 이런 레벨대에서 내년에 더 높은 금리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려면 그분들의 논리가 나와줘야 돼요. 진짜로 이제 고성장 고물가는 고착화될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탈세계화를 이유로 들고 다극화를 예로 들면서 고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약간의 기시감은 사실 세계화는 저물가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했지만 고성장의 중요한 재료였거든요. 세계화가 되면서 중국이 들어오고 인도가 들어오고 흔히 말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마진 늘렸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세계화는 반대로 말하면 고물가이자 저성장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균형 있게 사고하려면 과연 금리가 그럼 고물가에 갖다 붙을까 저성장에 갖다 붙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균형 있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탈세계화는 고물가 저성장의 재료라면 고물가 저성장은 기업들 마진 축소인데 기업들이 마진 축소에 가만히 받아들일까 대응할까라고 본다면 결국 대응해내서 저희가 지나고 나니 아마존이피케이션 같은 유통혁명이 있었듯 뭔가 또 다른 생산성 혁명이 이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성장을 바꾸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0년을 본다면 40년 동안 내려오고 40년간 올라가는 사이클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이에요. 물론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건 없어서 무려 2년 동안 채권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세상이 바뀌었다. 네. 이렇게 갈까? 단순히 부채 사이즈만 봐도 어렵다고 봐요. 30대가 40도 열 걸리면 그냥 아프고 마는데요.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시니어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미국 부채는 뭐 전체 부채의 그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과거의 금리로의 회귀가 저는 쉬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럼 국내 채권을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결국 이런 거잖아요. 하이힐드를 할 거냐, 아니면 안전체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장기체를 단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 요즘 웬만하면 보니까 지점 증권사 가면은 웬만한 채권은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NH들은 맞아요. 뭐 너무 많으실 거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가 말다게 안 좋아집니다. 이것보다는 일단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긴축이라는 게 항상 코어뷰이기 때문에 하이힐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하이힐드 드리고 조심. 네. 국채로는 국채야 당연히 안전하니까 국채 중에서는 장기채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가면서 경기를 꺾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채가 낫고 그나마 신용물 쪽에서는 IG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투자 등급.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금부터 경기는 망가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연준의 의도가 분명해졌다. 그러면 그 의도가 수행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변동이 클 거고 지금보다 더 싸게 살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시기를 좀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 네. 뭐 투자는 어쨌든 변동성이 높을 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 연준이 준 콜의 핵심은 뭐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경기나 자산 가격에 대한 고민보다는 물가로 모든 걸 포커스를 둔 회의였다.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준은 물가가 지금 최대 목표라면 한국은 지금 물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 압력은 우리가 좀 낮아서 미국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높고 맞아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도 편안하게 5%에서 밑으로 수그러든다 이렇게 전망하기엔 또 불안감이 어렵죠.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금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질 금리가 좀 높은 안정권에 있어서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우리는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은 역시 미국처럼 물가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고려하는 경기 침체 지금 이런 부분이 더 고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어쨌든 한국은행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똑같이 봐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공익 강철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국은 되게 재밌는 게 5월 달에 그 미국, 영국, 유럽 중앙은행장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은 게 뭐 기자회견에 야, 니들 진짜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렸는데 연말 가서 물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똑같이 답변합니다. 그럼 금리 더 올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물가를 잡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중앙은행장들의 컨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하느는 물가 전망치를 뭐 한 4.3, 4.4로 내놨지만 더 상방 리스크가 더 저희도 크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환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금리를 못 올린다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은행도 빅스텝 할 거고 빅스텝 이후 한 차례 더 올리긴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그 경제의 특성상 외생성이 크다는 특성상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효과가 우리나라로 스피로버 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진짜로 시장이 좀 생각하는 3에서 3.25 이 정도 기준금리까지는 안 가도 네. 미국과 영국과 유럽이 흔히 말하는 숙제를 조금 대신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숙제 대신해 주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어서 한 3에서 3.25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연말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린다고 봤을 때 한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얼마 정도로 저희는 한 보면 2.5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75bp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 뭐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랑 올해 연말 가서도 내년도에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릴 거고 한국은 내년도에 계속 금리 올릴 거라고 보기에는 내년도 연말에 저희는 또 연간 전망을 할 때가 될 텐데 사실 4분기만 돼도 내년 전망이 화두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물가겠지만
경기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가 경기는 꺾어질 겁니다. 왜냐면 연준이 물가 잡는 유일한 건 그거거든요. 말씀을 드려도 야 꺾어도 2%면 그리 낮은 숫자 아니야. 그래서 사실 고성장 고물가 이러면서 금리가 쭉 올라갔던 건데 내년에는 연준 전망치가 1.7. 네. 그러면 내년에 시작부터 GDP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조금 편안하게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올해 4분기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 고성장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그리 길게 남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채권이 2020년 5월, 6월 이후에 한 2년째 지금 약세장인데 네. 사이클상 이 사이클과 딱 맞다고 봐요.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가장 뜨거운 건 언제나 커머디티가 주인인 거고 그럼 그동안 제일 당연히 약세 보이는 건 뜨거운 커머디티, 차가운 채권. 딱 지금 상반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에서 진짜 경기가 죽을 임계점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감히 일단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사이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곡점이 어느 정도 형성될 만한 시점은 온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어느 정도 사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 거죠? 생각입니다. 네. 네. 만약에 물가가 미국에서 생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맞아요.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4%뭐 이렇게 좀 지금 높게 보시는 그럴 수도 분들의 있죠. 수치만큼 올라간다면 네. 한국도 따라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4%까지 가면 아마도 일단 한국은 그때 그쯤 가면 미국 소비는 급냉할 거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년 이후 최저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나오고 나서 5월 소비 조금 빠졌고 그쯤 올리면 한국도 되게 불편해지긴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로 4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한국도 이제 3 정도까지는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근데 4자를 보시는 분들의 커먼 그 배경이 물가는 안 빠진다.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저도 애널리스트지만 되게 어려운 주제가 돼버린 게 세미나에서 물가 이렇게 저희 하우스뷰가 됩니다. 그러면 가끔 야 연준도 틀린 걸 네가 어떻게 맞춰? 그렇죠? 이러면서 약간 좀 민망해지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애널리스트. 근데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작년 5월에 하느니 올해 물가 전망치가 1.4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연준도 1년 동안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반대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 어떤 기관의 물가 전망 궤적에 대한 신뢰도 시장 참가자들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사실 4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고 채권도 그래서 섣불리 손이 안 나가요. 네.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사실은 이 물가 전망이라는 게 1년 내내 틀려왔는데 뭐 엄청 집 팔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되게 어렵죠.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죠. 이 물가 궤적은 하월도 틀리는 걸? 막 약간 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요. 근데 네. 적어도 사이클상 그리고 연준이 적어도 신뢰를 최소한 줄 수 있는 건 야 경기 침체 정도 판돈 걸었으면 이 정도 판돈 걸었으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 정도는 있지 않겠냐 네. 이 정도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돈을 네. 되게 크게 걸었으니 네. 이 정도의 신뢰는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차라리 어줍지 않게 3월달, 5월달에 그때만 하더라도 파월이 계속 하드랜딩 없이 물가 통제 가능합니다. 아니 이번에 성명서 보시면 뭐가 삭제됐냐면 고용시장은 계속 강하다라는 문구가 삭제됐어요. 네. 웃긴 얘기죠. 고용시장 강하면 물가 어떻게 빠져? 그쵸. 이번에 고용시장 강하다는 문구가 삭제됐거든요. 고용시장을 조금 어깃장 놓겠다라는 콜로 보고요. 네. 그 정도 각오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 구조조정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네. 아마 또 저희 부장님, 네. 사회자님이지만 저한테 또 부장님이셨어요.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차트인 게 네. 미국은 또 스타트업 업체들이 본인들이 해고당하면 내가 해고당했으니 나 어웨일러블해 연락 줘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스타트업 업체들 해고자 수가 코로나 직후 정도로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실 얘네들이 미국 전체 고용 차량 비중은 작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이지머니의 수혜를 본 게 그렇죠. 사실 IPO나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유니콘 기업들.
이지머니의 수혜를 본 쪽에서는 분명하게 실물 시장 쪽에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네. 말씀하신 테크 기업보다 훨씬 더 앞단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돈 언제 벌지 모르겠지만 일단 땡겨주세요. 네. 그쪽에서는 분명히 좀 해고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확실히 확인됩니다. 네. 네. 시장의 반응이 좀 너무 놀라서 오히려 이렇게 좀 슬픈 얘기지만 해고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하면 또 생각보다 네, 수요 측의 위축도 빨리 나타나서 안정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적당한 수준일 때 투자자분들 제일 조금 괜찮아지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외로 큰 장 먹는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일단 어느 정도의 조금 스테이블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전략이 세워지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나 급격한 급등락장이었던 거니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저희들은 나쁜 것보다 모르는 걸 훨씬 힘들어하는 게 투자자들의 생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꼭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강승원 위원님께서 너무 뭐랄까 좀 애널리스트로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숫자를 예측해서 맞춘다 이런 의미보다는 크게 비유했을 때 지금 20년도에 돈 풀 때랑 지금 조일 때랑 일단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채권에 고민을 해볼 수 있다. 네. 요 포인트를 주신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아무거나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아까 그레이드의 IG가 투자 적격의 네. 약자였습니다. 투자 네, 적격.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네. 다 투자 아실 거예요. 적격 채권 투자하셔야 되고 국채, 네. 장기채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혼란한 시국에 새벽부터 고생하셨을 텐데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